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논술과 철학 강의 1편 마지막 부로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그 전 시간 그 철학을 쉽게 하는 방법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1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칸트를 공부하는 사람은 칸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칸트의 세계를 들여다보기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칸트는 되지 못하고 칸트의 흉내만 내기 위하여 칸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칸트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방귀 뀌고 웃고 웃는 울고 웃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권위의식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톤 전집하면 우리가 보통 무서워하는데 조선 왕조실록이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우리 한국의 평범한 사학도들은 다 읽어봤었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핑크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스핑크스를 놓고 보통 외계인이 와서 지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쌓아 올린 수없는 인간들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되게 형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인간이 이루어 놓은 작품들은 모두 평범한 인간들의 두뇌와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맞아요. 비범성이 있다 해도 그것이 평범과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게 아니다. 뭐 신약 성경을 읽든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그걸 기록한 인간의 이야기로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이해한다면 내가 예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냥 교회에서도 이런 말 우리끼리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예수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말은 아닌 것 같아.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목사님이 자꾸 그 헌금을 모아서 건물을 짓자 그래. 신축을 하자 그래. 그쵸. 무리하게. 그렇죠. 그럼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권위를 부여해버린 거잖아요. 우리 이런 권위주의가 모두 학문을 지배화시켜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조화가 된 거고 맞아. 종교화가 된 거고 초월화가 돼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근데 그들은 같은 반에 있는 훌륭한 친구 그 정도 이상으로 존경할 필요가 없다. 맞아. 그의 비범한 발상을 이해하고 나면 나도 비범하게 될 건데 그것뿐일 뿐이다. 그거 정도만 되면 된다. 맞아. 그래서 학문의 세계에서 모든 권위주의를 철저하게 타파하라. 전 이거 진짜 너무 공감해가지고 제 그 메모에다가도 정말 많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모든 권위와 모든 그 우상화를 다 박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박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모든 권위. 맞아요. 맞아. 그 세 번째는 종교적 신앙은 사유의 단절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철학은 무전제의 사유다 이야기했잖아요. 전제가 있어버리면 전제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은 국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 사회잖아요. 근데 종교 교육을 강압한다는 거는 예전에 카톨릭 때나 있었었던 혹은 옛날에 뭐 불교 유교 때나 있었었던 그 고려 때 이런 그때는 때죠. 뭐 국가 종교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은 국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각자는 개인의 자유인데 종교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지금 일반 시민에게 강요가 되면 당연히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이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케이예요. 여기서도 써 있어요. 근데 종교학을 공부한다는 것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구분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신앙을 어른들이 함부로 강요하는 게 안 좋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봤냐고. 이게 너 교회 갈래? 아니면 뭐 불교 절에 갈래? 아니면 이슬람 갈래? 이렇게 선택권을 준 적도 없고 각각의 종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그쵸,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어른이 가자니까 손잡고 간 거지. 근데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라.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 있다. 그럼요. 애들은 뭐 어른들이 그냥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풀님과 같은 분하고 그 종교학을 공부한다면 특히나 그런 성경을 공부한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교회에 가서 그 많은 목사님들과 무슨 뭐 신도분들과 함께 공부한다?
이런 거는 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설교 시간에는 신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 그럼요. 그게 다 졸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종교학이 다르다는 게 종교학은 하나의 철학이고 네. 하나의 신화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토론을 못해요. 저 교회 가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종교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다. 얼마든지 양심, 윤리적 행동, 그리고 신적인 그런 인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종교란 인간이 만든 제도화된 집단, 그런 권위체제, 권력 집단이다. 종교의 본 문맥은 그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 내면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전제들, 뭐 죽음, 영혼 불멸, 뭐 자유나 완전성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인간의 사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 그치. 종교의 집단의 교리로 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게 자기를 내맡긴다는 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는 논리적 설득이나 합리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왜냐하면 실존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거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은 대부분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비합리적으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는 거다. 근데 청춘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거는 생명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 상태에서 믿음을 청춘에게 강요하는 거는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또 나오는 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나의 생애 속에서 창조해내야 하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고 내가 나의 부활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대속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은 똑같이 있는 것이다. 맞아요. 이거 너무 훌륭한. 저는 도울 선생님의 말로 참 기독교인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새 니체를 읽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도울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이런 맥락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니체가 젊었었을 때 엄청나게 독실한 신앙자였어요. 그래서 막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안티크리스트라는 적그리스도라는 작품을 쓸 때 이 세상에 예수는 2명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는 나. 근데 그 맥락이 건방져 보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예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니체가 진짜 기독교인이네. 그쵸. 그러니까 게다가 니체는 서양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권위 속에서 또 막 묻혀 있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근데 사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런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게다가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제 주변 사람만 봐도 모태신앙 정말 많거든요. 많죠. 제가 실제로 개인 사담이지만 연애도 모태신앙분하고 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분도 제가 가해자겠지만 서로 힘들어요. 왜냐면 이 종교라는 거는 전제가 달라버리기 때문이에요. 맞아. 근데 도울 선생님은 나중에 자기가 원래 도울 선생님도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진짜 신학교까지 가셨어요? 맞아요. 목사 되려고. 근데 종교가 근원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대학을 나오게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뛰쳐나왔고 이제 다른 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부모님이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너 믿어라. 근데 이제 도울 선생님이 자녀를 갖게 되었잖아요. 곰곰이 고민을 해봤대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이 원하면 모르는데 내가 그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독단을 주는 거다. 도그마적인 사고방식을 주는 거다. 이런 결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그냥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교회에 무조건 데려가는 것도 폭력일 수 있겠다. 정말 개인적으로 좀 그런다고 생각해요. 폭력일 수 있겠다. 어느 종교나 이건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왜냐면 종교에 간다는 건 어떤 종교든 간에
그 도그마, 독단적인 체계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넌 이걸 믿어라 이런 거. 합리성이 엄청 배제가 되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앙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윤님은 계속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무전제잖아요. 정확해요. 예, 맞아요. 아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근데 저한테는 무조건 있는 거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이런 차이. 근데 이런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돌풀님은 엄청나게 무전제적인 신앙인인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진짜 모태신앙인 분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아니면 그 독실한 분들 보면은 얼마나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신앙 안에 종교 안에 gat혀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올 텐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들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의 폐해. 다 종교 때문에 싸웠습니다. 종교 때문에 사람을 서로 정말 사륙하는 거거든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당연하죠. 그러면 종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요. 종교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극단적인 독단은 이렇게 피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도요 선생님이 이제 절규하면서 말하셨던 부분이 민주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그런 이념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막 죽이는데. 정확해요. 그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철학이어서 뭘 하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차라리 그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없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죠. 사상이 차라리 그럴 거면 사상이 없는 게 낫고 종교가 없는 게 평화롭지 않겠냐. 그럼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폐해가 너무 심해요. 노자의 사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만약에 노자의 사상이 전 인류의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럼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떤 거에도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맞아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나치게 종교화가 되어 있다. 즉 도그마적 사유, 독단적 사유가 너무 지나치게 상식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도 우리가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진짜 많잖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무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독교인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고 불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교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무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맞아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친구들이 주말에 보통 교회를 자꾸 가니까 놀러 가요. 막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 근데 이런 종교화가 된다는 건 뭐냐? 이데올로기적 판단에 있어서도 종교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정치 영역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습관이 된 사람은 사랑도 예술도 체육도 종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장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한 종교적 습벽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해도 종교적으로 하며 예술을 해도 종교적으로 하며 체육의 열광에도 종교적으로 한다. 이게 진짜. 딱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하고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진짜 절실히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한다는 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월드컵 때 우리 얼마나 뜨거웠어요. 2002 한일 월드컵 때. 근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맞네요. 여기도 그걸 좀 비판하는 부분 같은데 체육은 어디까지나 체육이다. 스포츠는 놀이일 뿐이다. 월드컵이 국가의 대사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월드컵에 이기는 나라라 해서 위대한 나라일 수가 없다. 월드컵을 응원하는 것이 애족의 대의가 될 수는 없다. 그냥 놀이다. 그건 그냥 놀이요, 재미요, 좀 흥분되는 소일거리일 뿐이다. 맞습니다. 너무 통쾌해요. 이 부분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 공감 가는 게 사랑도 종교적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너무나 제가 죄송한 면이 많죠.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나름의 그냥 약속을 한 게 종교인을 만나면 안 되겠다. 아니 얼마나 당했길래 그게. 근데 정말 말했지만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얼마나 되었길래. 내가 믿고 있는 세상과 그가 믿고 있는 세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뭐 카페 가고 대화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꼭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거. 당연하죠. 그리고 꽤 오래 만났는데 이제 일요일에 내가 거기를 참석하지 않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오래 만나니까 아쉬워지고 또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좀 더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자꾸 서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좀 이렇게 홀리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 어느 순간에 딱. 그러면은 그 순간 갑자기 같이 열렬히 사랑해왔었던 그 모습들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해져 있고 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있고 이런 전체가 서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계속 평화적인 맥락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부 종교가 다르거나 아니 그런 연인들끼리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는 맞아요. 확실히 그 주도권은 이게 결정권은 종교를 만약 무교와 기독교인이 사귄다 그러면 무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솔직히. 그럼요. 근데 기독교인이 항상 강요해서 이게 막 사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좀 더 그게 권위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네. 결정권들이.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좀 더 배려하고 상대방이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참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한 게 없다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당연하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야 이거 믿는 게 당연한 것과 근데 난 당연한 게 없는데 나는 이것도 당연하지 않고 이것도 당연하지 않아서 어떻게 일반인들 열려있지 그냥 무교인 그렇죠. 사람들은 더 품이 넓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게 사고할 수 있는 종교인이라면은 비종교인과 결혼할 수 있다 봐요.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무전제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이거 너무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그 176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랑이는 가랑잎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면 솔솔 부는 봄바람도 김일성 수령님의 덕분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행태를 공감할 수는 있을지언정 논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게 되게 신랄한 비판이거든요. 정말 센 비판이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엄청 사실 기독교인 분들이 보시면 엄청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게 맞는 말. 논리적으로 참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게 교회라는 조직에 속하여 예수를 숭배하고 목사를 숭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연보돈을 바치는 행위의 정당성을 회의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딱한 노릇이다. 어떻게 김일성을 숭배하는 것과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같을 수 있냐고 반박하는 논리를 아무리 열고 해도 그와 똑같이 정당한 논리를 북한 사람들도 펼쳐낼 수 있다. 이거 논박하기 어렵다. 이거 맞거든요. 맞는 말이죠. 네. 어쨌든 둘 다 도그마인 거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맞아요. 이런 것을 좀 철학적으로 무전제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사의 대부분은 종교 전쟁이었고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결과적으로 그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사를 묻고 있는 거는 대부분 종교에 관련된 거예요. 종교 맞죠. 왜냐면 이제 플라톤의 사상도 바카스 신앙과 오르페우스 종교 이게 다 이제 바빌로니아던가 이집트 문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많이 있고 피타고라스도 오르페우스 종교에 관련이 있고요.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종교에 맞아요.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자가 대단한 거예요. 같은 시기잖아요. 근데 노자는 종교 관념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울 선생님께서 노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자인데 종교가 자연은 아니었는데 자연은 또 다른가? 종교화시키진 않았죠. 이거 막 한 인물을 숭상하고 한 제도를 숭상하지 않았었죠. 그렇구나. 플라톤의 사상을 아무리 좋게 해봤자 종교적 전제에 의한 상상력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 있었던 모든 서양 사조는 이런 기독교 신앙 체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었었다. 르네상스 때도 마찬가지다. 인본주의 이러면서 이런 종교주의에 항명한다. 이제 좀 싸운다라고 했지만 데카르트로부터 헤겔에 이르는 모든 합리론과 관념론 저변에는 기독교적 신관의 형이상학이 명백하게 전치가 되어 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올이 생각하기에 형이상학자이긴 하지만 근색 철학자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 논리를 벗어난 사람이 스피노자 같다. 스피노자 진짜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네, 맞아요. 이게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이게 어떤 사람을 거르고 어떤 사람을 좀 봐야 돼. 앞으로 봐야겠다. 스피노자 봐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분이라니까. 맞아요. 깨어 있는 분이야 이게.
그래서 현대로 가깝게 오면 역시나 우리가 재밌게 읽었었던 쇼펜하우어가 의지 너무 좋았죠. 가장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생애 철학을 이어받은 니체다. 니체. 근데 진짜 니체가 또 말했지만 그 스피노자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나한테도 선구자가 있구나. 이 길에도 다 통하는 거야. 다 통하는 거예요. 맞아,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 하는 거냐? 존재론에서 좀 해방되자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런 미신적인 종교적 허구성에서 벗어나고 이런 사회적 압박을 받지 않는 이런 존재론적인 논의를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니체의 저서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정말로 꼭 읽어봤습니다. 나중에 읽으려고. 이거는 같이 꼭 에티카던가. 반드시 봐야 돼요. 너무 정말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 맞아요. 철학들이.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그래서 러셀이 표현했었던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술 이론 나오죠. 네,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나온 이유가 그냥 이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그쵸, 취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취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괜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 고민할 필요는 없고 신존재 증명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과 고유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이름과 고유 명사가 일치하는 것 같지만 이름은 그냥 단순한 기호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우라는 인물을 하나 지칭했을 때 민우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무의미한 명지다. 민우는 민우일 뿐이다.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이게 바로 아까 말했었던 그런 종교적 관념.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니까. 우리의 동양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요. 한 번 좀 단언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한 번도 존재론 쪽으로 파악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우리 주앙츠 장자에서 나왔었던 것도 똥도 철학이다라고 했던 말은 그 말은 이 똥도 실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이데아에 있고 이거를 만든 창조주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린 다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이런 거에 좀 벗어나자는 거죠. 러셀이 기술 이론을 굳이 말한 이유가 서양 문화가 얼마나 처절하게 종교적 미신에 쩌들어 있는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뭐 별 그게 문제가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뭐 오컴의 면도날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20세기 분석 철학이 있어서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존재론에 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오히려 그들이 대단하고 경외심이 느껴진다가 아니라 안쓰럽다. 불쌍하다. 연민의 정이 앞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여기에 찌들어 있냐.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는 거다.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일 뿐이며 전도의 대상은 아니다. 신은 명사일 수가 없고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거는 진짜 종교인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방금 이 파트들 명제예요. 맞아요. 신은 명사일 수가 없다. 그 신은 나의 몸의 인식을 통하여 도달하는 어떤 경지나 느낌일 뿐이며 그것은 신은 형용사나 부사 혹은 동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태다. 이게 뭘까? 신이. 이게 저는 제일 잘 표현한 게 노자의 그 도가도 비상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자연 체계라고 봤잖아요. 근데 나는 자연 체계의 한 그냥 상품일 뿐이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내가 쓰는 상품의 언어로 내가 자꾸 자연이 뭐다라고 정의하려 하니 그게 맞겠냐. 맞아.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던 말이 같은 것 같아요. 신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과연 진짜 신일까? 맞아. 신의 명사가 안 된다는 건 존재 어떤 그 사람처럼 인격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신이 어떤 상태로 신을 어떤 우리가 저번에 그 뭐지 그리스에서 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히브리에서 신을 표현하는 다르죠.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뭐 신은 사랑이다. 사랑은 신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신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태, 연인끼리 사랑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신일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평화로운 상태가 신이다. 그 평화의 신인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데 특히 기독교인들
신은 어떤 뭔가 좀 사람처럼 생겼고 어디 저 천상에 뭐 있을 것 같고 천사들과 함께하고 머리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이게 무전제의 사유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게 저도 신에 대해서 좀 최근에야 이런 철학을 공부하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신이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이게 과학적으로만 봐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3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1차원쯤 가면은 인간이 절대 못 보거든요. 못 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11차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형상을 표현해요? 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모양의 키는 몇이며 성격은 이렇고 그렇게 안 생겼어. 하나님 있다 그래도 뭐 인간처럼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의 모든 것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그 신의 영역을 또 이해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것뿐이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기처럼 맞아. 느끼는 것뿐이지 신은 이러해, 신은 착해, 신은 선하고 신은 벌을 내리고 신은 이러하다라는 게 완전 도가도비상도와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을 가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장들에 인간의 개념화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또 신한데 좀 신뢰죠. 신뢰지 않나? 네. 신은 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통적인 기독교 아닌가 보다 말면서 다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걸 포괄하면서 저는 자꾸 이제 품이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하죠. 이것도 저는 정통적인 기독교의 그 신앙도 포괄하면서 품으면서 저만의 이제 신앙을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당연하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법륜 스님 같은 분들 봐보면 뭐 성탄절날에 같이 기도 드리러 간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공동체에 있을 때도 그 스승이 항상 했던 말이 기존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런 논의를 하거나 이런 논의를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공부를 더 하고 이런 철학책도 많이 읽고 철학책을 많이 읽고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이런 좋은 책들 양서를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해보면 신에 대한 신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 지식이랄까 그 사유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반드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그걸 막는 목사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절대 반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려져 있는 이런 성경이던가 이런 그런 기독교 종교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많은 권위자들을 타고 흘러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좀 오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뜻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오염수들을 내가 증류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되 그 우리가 정말 극우적인 뭐 목사던가 정말 그 인위적인 목사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도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갔었던 그런 흐름들을 그 오염된 것들을 걸러내야죠. 필터해야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좀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다 연결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공부를 쉽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은 핵심적 개념만 집중적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막 너무 어려운 걸 다 일일이 파악하려 하지 말고 핵심 개념만 뭐 좀 알아도 철학사를 무리 없이 독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공부할 때도 개념 몇 가지로 몇 개 없어요? 정리를 하잖아요. 철학자마다 진짜 몇 개 없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때 딱 이 파트를 읽었을 때 좋다. 그래서 자신이 권유하는 방법이 이제 반드시 권위 있고 정평 있는 철학 사전을 끊임없이 활용하라라는 건데 없어 이런 게 없어 우리나라에. 없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없대요.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같은 데도 다 있는데 우리 한국 철학계에는 좋은 사전을 편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다 해봤자 번역본인 거예요. 해봤자도. 제가 알라딘에 검색해봤는데 철학 사전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겨우겨우 찾아낸 게 도서출판 비에서 나온 뭐 니체 사전 그것도 일본에서 그러니까요. 번역본인데 뭐 해겔 사전 이런 건 있어요. 니체의 그 단어들을 뭐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정도는 있어요. 철학자.
근데 전무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쓴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 결과적으로 그럼 또 일본의 문화에 편승하게 돼요. 그죠. 참 그게 이런 이거를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좀 도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게 지금 하시려는 작업이 옛날에 완전 고조선 때부터의 우리의 철학사 한국의 철학사를 지금 집대성 중이시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래서 이런 작업이잖아요. 도울 선생님 영상을 보면은 철학사. 뭐 마한 변한 지난 때의 철학 이런 거랑 막 하셔요. 아 그게 진짜 지금 필요한데 우리 그래서 민족한테 이게 진짜 다 같이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 정도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학자들이. 진짜 중요해요. 아 그 작업 진짜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진짜 완성이 돼서 꼭 봐야죠. 그 책은 꼭 그 봤으면 물고 한번 좋겠네요. 터주시면 또 다른 제자들이 뭐 또 하고 그 책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또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진짜 아무도 없죠. 우리나라의 철학을 정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뭐 한국 철학사 해가지고 단권으로 나온 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정리했다고도 볼 수가 없고 그냥 그거는 그냥 요약한 거밖에 안 되고 진짜 도울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 정도 깊이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깊이를 것 같아요. 갖고 맞아요. 체계적으로 되게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아무튼 그리고 도울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게 그 논어 뭐 한글 역주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학 뭐 중용 이런 식으로도 중국 철학 그 기본 이제 사서삼경들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고전 번역도 되게 잘 열심히 최근에도 이제 노자 번역한 것도 그게 한 3개월 만인가? 50년 거의 한 50년 동안 하신 50년 거를 동안 했던 거를 한 3개월 만에 다 풀어내셨대요. 야, 근데 진짜 도울 선생님 같은 학자들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맞아요. 이런 분이 진짜 고전도 번역해 주시고 한국 철학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더 많이 느낍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진짜. 그래서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철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 5번째는 좋은 선생님에게 물어라. 이거는 뭐 네. 돌풀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저도 좋은 스승이 있었던 게 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도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으로 읽어나갈 신영복 선생님이나 이진경, 이정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에서 저희 공동체는 항상 철학 공부를 했어요. 매주 철학 공부를 모여서 다 공동체에서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윤님하고도 같이 읽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스승 길잡이가 되어 주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장담하는 게 저희 공동체에도 도울 선생님 책들이 그냥 집집마다 꽂혀 있어요. 그냥. 야, 대단한 건데 왜냐면 꽂혀 있고 이진경 선생님 책 꽂혀 있어. 적대적일 수 있는 글인데 전혀 도울 선생님 책도 있고 이진경 선생님 웬만한 학자들 책은 다 꽂혀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집집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찻집에도 있고 다 있어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철학을 애들도 그냥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생각에 무교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반감 일으켜지는 문화가 좀 이게 획일적이고 일반화지만 공산주의, 그 북한의 사상, 뭐 이슬람 문화권 이런 거 되게 낯설고 되게 반감 있으시죠. 여러분들 책장에 그런 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근데 이렇게 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와 적대적인 책을 갖고서 공부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민주주의 살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막 공부하고 이거 바로 눈에 가시가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개념. 이거보다 심하죠. 훨씬 심한 거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그럼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맞습니다. 이 좋은 선생님은 철저히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학생 스스로가 발굴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한테 뭘 물어볼 때는 이거 중요하다. 순수한 물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생이 뭡니까? 이런 거는 여기 보면 이따위 질문하면 이거는 구체적 맥락이 없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가 몇이십니까? 선생님은 연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 무의미한 짓이다. 이게 진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질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답해야 할 하등의 가치나 의무가 없다. 그렇죠. 짜증이 나신 거야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논리적 대화의 전통에 아주 박약하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보통 특징이 약간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만나서 누가 좋은 사람이니 누가 나쁜 사람이니 이런 사람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반철학적인 사유고 시간살해다. 너무 웃기네. 시간살해. 예,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막연한 가치평가다. 맞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논리적 탐구의 결과로 서로 교환하는 토론을 해야 된다. 젊은이들은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뭐 자유란 뭔가, 뭐 쾌락이란 뭔가, 무지는 뭘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철학자 지식을 소유한 선학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 내가 니체를 몰라도 뭔 상관입니까? 맞아. 니체보다 훌륭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에 권위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이 이론은 공자의 논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정말로 나보다 못난 사람 그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으려면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논어에서 또 공자는 팁까지 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배울 게 없어 보여도 칭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었던 직접적인 실천 방법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도 노약자한테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이거 고미숙 작가님하고 같은 말이었죠. 맞네, 우정.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사랑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삶이라는 건 그 자체적으로 철학적 물음이라는 거예요. 맞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자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진짜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 모여서 한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그러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그 스승한테. 그럼 할 거의 절반 이상을 스승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핀잔을 이게 이제 그 질문의 그 허점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신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헛다리 짚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아까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 그런 거 질문에 구체적이어야 되고 자기가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태에서 그걸 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스승이 항상 했던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할 줄 모른다고. 질문에도 절반 이상이 엉뚱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질문을 제대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또 잘 던질 수 있으면 사실 당연히 답도 잘 질문에 답이 있어. 질문 그럼요.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럼요. 이미 저도 그래서 질문하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질문을 잘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논술이라는 건데 이제 논술에 관련된 모든 폭력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내가 잘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은 이제 논술에 대한 문장론 어떻게 써야 될까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진짜 모든 폭력을 거부한다.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폭력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나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남한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폭력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쪽을 요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노자 사상이에요. 굉장히 무의적인 무의자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굉장히 이런 것도 그러니까 노자를 엄청 막 신격화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돌풀님이 생각하신 게 노자잖아요. 그럼 내가 노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막 저기 위에 왕자의 게임처럼 저기다 이렇게 숭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논술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죠. 논술의 문장력에 관련된 건데 혹시 여기에 중요한 내용 없으시면은 제가 그냥 핵심만 빨리 말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예, 여기도 네, 그냥 여기는 거의 이제 테크닉적인 얘기가 여기 많이 테크닉적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냥 진짜 핵심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당연히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12가지였나 그런 그 자기만의 논술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이거에 그냥 제목만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그냥 오늘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의 대상층의 기준 이거를 잘 잡아라. 한 25세부터 30세 정도의 교육을 받은 표준적 젊은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글씨를 잘 써라. 그러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이 자신의 인격적인 것도 반영이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요리를 예쁘게 하는 사람 이런 거랑 비슷하고 음악도 멜로디를 정말 정갈하게 치는 사람과 똑같은 여기도 거죠.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가면 네. 211쪽이 삶의 가장 글씨를 방정하게 쓰는 습관 그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공부 즉 디시플린 중에 하나인 것이다. 디시플린은 어떻게 보면 규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제 스승이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공부란 무엇인가 물었는데 공부란 자기 규율의 증진이다. 다시 한번 공부란 자기 규율의 증진이다. 뭐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규율이라는 거는 뭐 어떤 금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내 스스로 규칙을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야. 그게 자기 규율이에요. 그리고 내가 매일 하루에 1km씩 달릴 거야. 근데 윤님이 그런 걸 자기 규율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게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되는데 글을 읽으면서 글씨를 잘 써야겠다. 이게 만약 진짜 와 닿았으면 이게 진짜 공부가 됐으면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루에 5분이라도 맞아요. 그게 자기 규율이 증진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면서 이게 바로바로 실천으로 옮겨가는 거죠. 머리에만 두는 게 그리고 아니라. 핵심으로 말하면 제가 진짜 확신하면서 느끼는 건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자신감이 좀 넘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항상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굉장한 겁쟁이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하는 평상시에 루틴들은 맞아요. 준비를 해놓는 거고 이게 사실 말씀하셨던 스승님이 하셨던 공부예요. 맞아. 나의 규율을 잘 증진시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막 테크니컬하게 무슨 좋은 문장 쓰고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랑 똑같이 자신감이라는 게 뭐 나를 사랑하세요. 뭐 힘차게 우렁차게 표현해 보세요. 그건 관념적인 도울 게 선생님 아니라 말처럼 이따위 꼴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만약에 무엇인가 만약에 배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자기 규율이 증진되고 있는가? 그렇죠. 자기 규율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단순히 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루에 1km를 달린다.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린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이게 공부예요. 딴 게 아니라 되게 실제적이죠.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책 읽는 것도 공부일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럼요. 1시간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한다. 이것도 공부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진짜 공부가 됐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그 실천을 해야 돼. 뭔가 습관을 자기 규율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맞아요. 아니면 새로운 금기. 만약 술을 안 마시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맞아요. 고기를 안 먹겠다. 채식만 하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훌륭한 결론적으로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대화한다. 나와 열심히 생각해봐라. 이따위 것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봐야 돼요. 공부하듯이 맞아요. 나를 자꾸 이렇게 탐독해봐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의미의 면적이 좁은 단어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의미라는 거 반드시 면적이 있기 마련이기에 너무 추상적인 거 쓰지 마라. 네 번째는 머릿속에서 먼저 대강을 구성해라. 글을 쓸 때 먼저 첫 시작점과 중심부와 그 끝지점을 대강이라도 생각을 해놔라라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사적 구성법보다는 동사적 구성을 써라.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말의 주어에 관한 바른 이해를 잘 참고해라. 이런 거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이 일곱 번째는 문장 연결 기법. 이제 접속사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장 연결을 잘 하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칠 거 치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언 부언의 오류.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중복시키지 마라. 이거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대구법을 다양하게 활용해라. 그러니까 비슷한 어조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이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사법으로 좋다는 거고요. 10번째는 비유를 동원해라. 근데 비유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게 서양에서는 옛날에 소피스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막 자기들끼리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대부분 이제 급제를 하고 춘추전국 시대 지식인들만 해도 제후국들의 군주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1대1적으로 막 세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 말하고 비유하고 이런 걸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런 언어의 논술에서도 여러 가지 둘 다 써야 되죠. 서양적인 거 동양적인 거 써야 되지만 둘 다 필요하죠. 적당히 비유를 좀 표현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11번째는 일개 국어 화자 대상의 원칙.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개 국어 화자라는 걸 잊지 마라. 막 갑자기 영어 쓰고 막 일본어 쓰고 이러지 말고 이 원칙이 철저하게 고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무조건 한국어를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는 UCLA를 졸업하였다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는 영어로 UCLA를 졸업하였다라고 하면 이건 망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도울 선생님 말에 의하면 차라리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는 한국어로 U 그리고 쌍시오 C, LA를 졸업하였다 이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영어의 표기를 옆에 괄호에 넣으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해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런 거 일개 국어를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12번째는 기호의 일관성, 기호를 잘 써라. 13번째는 국어 순화주의의 한계. 아, 이런 국어 순화주의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국어주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순수 우리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 근데 일본말의 잔재는 혐오하면서 영어 단어 사용은 자랑스럽게 하는 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구의 경기를 봤을 때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은 외래어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뭐하러 바꾸냐. 컴퓨터의 해킹? 이걸 뭐하러 바꾸냐. 컴퓨터도 컴퓨터죠. 맞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말도 그냥 이미 우리 말도 다 이렇게 지금 언어는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4번째는 평소에 문장 훈련 방법을 해라. 문장 실력의 핵심은 반복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좋다. 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편지를 써왔는데 나의 문장 실력은 여기서 자유로워졌고 붓의 자유처럼 위대한 삶의 자유는 없다.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도울 선생님이 편지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그런 느낌, 이게 편지처럼 느껴져요.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도울 선생님이 평상시에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이렇게 썼던 게 맞아요. 그대로 묻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윤님도 일기를 그렇게 오래 쓰셨다고. 네, 맞아요. 윤님의 글을 보면 만약에 그 일기 썼던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맞아요.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했던 게 그냥 실전에도 드러나는. 저도 글을 잘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 글쓰기에 그 약간 불만은 없는 게 나름 이제 거의 7년째 써오다 보니까 이게 제 주변 지인 중에 글쓰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이 되게 그냥 뻔하게 들려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자꾸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말할수록 또 물론이죠. 물론이죠. 쓸수록 글은 쓸수록 는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복식호흡 한 달 만에 떼들 이런 거 사기꾼이에요. 진짜 이런 거는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단언하진 않을게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많이 할 만큼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연습하면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도 나온 게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다 해도 끊임없이 붓을 잡고 써보지 않은 사람은 문장가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즉흥적으로 글솜씨가 발휘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온 반복적 체험의 축적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요. 반복밖에 없네요. 반복밖에 없죠. 잘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교정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반성할 요지가 있으면 하고 그리고 훌륭한 교정자가 있으면 좋겠다. 다 뻔한 얘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핵심들이고 모니터링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이게 나의 이 문장론에 관련된 것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논술로 통해서 우리의 조국의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확실히 도울 선생님은 철학자인 게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솔직히 그 작가들이 쓴 글쓰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훨씬 더 되게 세련되게 맞아요. 더 디테일하게 되어 디테일하게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해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울 선생님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파트를 차라리 빼버리고 도울 선생님 철학을 그냥 막 이렇게 더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뒤에 팬을 그냥, 위해서던가 아니면 뒤에 출판사를 달아놨어. 위해서라도 맞아요. 도울 선생님 확실히 자기만의 그 철학을 얘기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끝났습니다. 꽤나 대장정 논술과 철학 강의 2편을 시작해서 1편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 책 두 권 혹시 보시면서 윤님은 어떤 좀 생각, 깨달음이 드셨는지. 저는 한다면. 진짜 철학자를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철학이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때는 솔직히 철학가를 만났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요약 정리죠. 그러니까 정말 역사 공부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간단히 훑어보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체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뭐 6.25 전쟁이 났다, 혹은 뭐 무슨 시민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사건을 보면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정말 한 인물이 나를 정말 이끌어주는 책이었던 진짜 그냥 거의 최초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진짜 저는 이게 보면서 철학한다는 게 뭔지 되게 좀 막연했는데 이런 게 철학하는 거구나. 이런 게 철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철학이다. 맞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글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제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제가 실제로 일기에도 썼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우상화, 뭐 신격화, 권위, 찬양 이런 걸 다 부셔버려야 된다. 진짜 다 부셔야 된다. 이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운 게 아까 말했던 뭐 히랍적인 언어, 무슨 뭐 르네상스적인 언어 이런 것도 다 그냥 허영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상화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허덕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도울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이런 철학적인 지식의 소유를 한 이런 권위적인 거를 부셔버리는 걸 해야지 진짜 우리의 삶, 전체 사회의 삶이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두 남자의 철학수다 팟캐스트 애청자인데 거기서 메뚜 씨가 했던 말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철학이 아니다. 어떤 철학자의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뭔가 울컥하고 뭔가 끌어오르는 게 없으면 철학책을 읽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너무 이해돼요. 우리가 1, 2권 읽으면서 진짜 벅차오르는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잖아요. 진짜 별의별 감정이 다 섞여 있죠. 뭔가 분노의 감정도 올라오고 우리 역사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벅차기도 하고 끌어오르는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도울 선생님은 우리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더 이게 진짜 영혼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쓰셨구나.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어떤 글을 쓰더라도 이분은 진짜 자기 생을 걸고 삶을 걸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글을 쓰고 또 가르치는 것 같아요. 실제 강의하시는 것도 봐도 저러다 진짜 피토하겠다. 네, 맞아요. 피토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러다 목 나가고 죽겠다 진짜 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만큼 자기의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철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진짜 닮고 싶어요. 저도 이런 분이 되고. 철학자는 생명력을 가진 자죠, 진짜. 그래서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가 이 기가 진짜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의 만드셨던 그 영상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진짜 뭔가 진짜 끌어오르는. 근데 이게 단지 철학자뿐만 아니라 소설가도 그럼요. 그렇고요. 그럼요, 맞아요. 한강 작가님도 5.18이랄까 광주에 대한 그런 어떤 빚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소년이 온다 이런 것도 쓰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소설가도 자기 안에 단지 진짜 여러 가지 소설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정의로운 마음, 아니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쓰면 독자들한테도 공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더 울림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나는 그러면 나의 중심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이유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책을 읽고 있고 저는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제 안에도 이제 정의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실히. 근데 저는 진짜 돈이나 구독자가 많이 느는 것도 요번 주에 200명이 돌파했더라고요. 너무 기쁘긴 한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의 중심은 이건 스스로도 계속
이제 되뇌이는 건데 구독자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인기를 얻는다거나 그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 부차적인 문제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근데 진짜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계속 나의 그 중심을 잡고 돌아보는 것 같아요. 윤님은 혹시 어떠신? 완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철학은 그런 거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생명력이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저희의 만의 이 초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되게 순수하잖아요. 말 그대로 순수하고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약에 막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막 되게 유명해지면 초심을 잃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단언하건대 방송 접을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도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의 순수한 마음 이 열정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면 좀 오염되는 순간 바로 접어버릴 거예요. 맞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저희가 지켜봐 제대로 걷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읽어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다음 주는 짠 신용복 선생님의 고전. 네, 강의입니다. 강의. 강의. 네, 이게 그 나의 동양고전 독법 해가지고 네. 중국 철학을 이제 자기만의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시경, 서경, 주역, 논어, 맹자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읽어볼 거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음 주부터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스텝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갖고 그리고 더 좋은 생명력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